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타민C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왜 비타민C냐? 그 많은 영양제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는 비타민 중의 왕입니다. 부족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역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타민의 역사하면은 맥클란이 제시한 5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기원전 이제 1500년부터 AD 1900년까지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로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먹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그랬고, 잘만 먹으면은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게 되면서 1890년부터 1910년까지인데 이때는 특정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로 특정 음식이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쌀에 이제 눈을 없애면은 각기병,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각기병이 생기게 되고요. 야채와 채소를 안 먹게 되면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 올 수 있고, 햇빛을 안 보게 되면은 그 비타민 D 결핍으로 해서 구루병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과 질병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게 이때고, 이때까지만 해도 비타민의 중요성은 비타민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3단계인 1900년부터 1948년까지 이때는 본격적으로 비타민이 발견되고 분리, 합성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비타민을 발견하게 되면은 뭐 비타민 A부터 비타민 B1, 그 다음에 이제 B2, B3,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이런 거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벨상을 탈 정도로 굉장히 의학계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발전에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면서 실제 우리가 비타민을 상업화를 시켰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했지, 그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질병도 예방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3단계를 거치면서 합성이 가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인해서 그 이만큼 많은 양의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비타민C 하나만 먹으면 충분히 보충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됐던 게 바로 4단계고요. 5단계라는 건 뭐냐?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이제 비타민이 본격적으로 이용돼서 비타민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고요.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비타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고 이제 수용성인데요. 많은 동물들은 비타민C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결핍이라는 게 없는데, 인간을 포함한 일부 동물들만 이제 비타민C를 못 만듭니다. 그 비타민C를 못 만들 이유가 뭐냐? 바로 4천만 전에 그 L-글루코락톤 옥시다제라는 특정 효소가에 대한 코딩이 DNA에 존재했는데,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와요. 그래서 이 효소가 결핍이 오면서 그 후로 비타민C 이제 결핍이 오게 됩니다. 비타민C가 결핍이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발육이라든지 성장 뿐만 아니라 면역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쥐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보면은 일부 쥐들은 고양이와 대들고 싸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몸에서 그 비타민C를 많이 생성으로 인해서 그 코티졸을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으면, 어떤 쥐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죽는 쥐들이 있죠. 걔네들은 이제 비타민C 생성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C의 작용을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이라든지 호르몬 생성과 같은 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그 활성산소와 인해서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을 힘을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콜라겐과 이제 호르몬 생성이 되게 되면 무슨 힘이 있냐 하면은 사실은 노화를 막아줄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의 이제 기능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애들은 웃다가도 울어요. 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인상을 쓰게 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이 일상이 굳어져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항상 비타민 C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상황을 유지를 시키게 되면은 내 몸에 이제 그 면역력뿐만 아니라 항상 웃고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일을 할 때 커피를 먹고 담배를 피는 분들이 날을 몇 번 새다가 아니면은 PC방에서 오락하다가 이제 라면 끓여놓은 분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바로 코티졸이 고갈이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코티졸이 안 나오니까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C를 먹게 됐고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하면은 부신에서 코티졸이 충분히 생성이 돼서 결국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역력 증강, 우리 항암을 할 때 보면은 그 항암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백혈구에서 그거를 싸울 수 있는 세포들을 분비하는데 비타민C가 충분한 애들은 얘네 세포들을 잘 만들어줘요. 탐식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 근데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얘네 세포들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감염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감기에 적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헬페스예요. 입안주위에 헬페스가 많이 생기는 사람, 평상시에 잘 생기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헬페스가 덜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산화 작용. 이 전자를 줘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뭐냐? 우리 몸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노화도 빨리 오고 피곤도 쌓이게 돼요.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피로 회복이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도 없게 되고 노화도 느껴지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작용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겐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비타민C가 그 세미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로 갈 때 철분을 에다가 이제 그 전자를 줘요. 그러면 삼가철분이 이가철분으로 바뀌죠. 이때 이 철분이 다시 그 콜라겐 합성을 할 때 그 전자를 해결을 해갖고 결국은 콜라겐을 이제 그 합성을 해주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노르에프네프린, 부신에서 이제 피질에서 이제 이 수질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요. 잘못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이제 피질에서는 코티졸이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비타민C라는 거죠. 비타민C가 많으면서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 노르에프네프린은 교감신경 때 이제 신경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집중력 증가, 혈류량 증가, 대사 활동 등의 이제 효과가 오는데 만약 비타민C가 분비가 되고 이 교감신경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계속 분비되면 어느 순간엔 더 이상 합성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혈류량도 떨어지고 대사 활동도 해서 결국은 처진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냐? 시험 준비, 그러니까 수험생을 포함한 시험 준비를 하는 이제 그 직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상황일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노르에프린이며 그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C라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코티졸. 코티졸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기능들은 그 혈압 조절, 심혈관 기능들을 조절해서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줘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라든지 노르에프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제대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전쟁의 열쇠가 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1960년도에 십자군 원정의 실패입니다. 이때 십자군들이 실패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제 무기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불량미라든 여러 가지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바로 병사들 사이에 괴질이 돌았다는 거죠. 그 괴질이 뭐였냐? 바로 비타민C 결핍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1740년까지 영국 해군이 바다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해병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C 결핍으로 한 계열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인하고 중국을 점령했던 몽고인들, 그리고 원거리 항해를 떠났던 바이킹,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극동 아시아인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비타민C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괴혈병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열쇠가 됐던 게 바로 비타민C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비타민C를 보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보충해줬던 거를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제임스 린드 사건입니다. 이분이 1747년 영국 해군 솔즈버드호에 승선하게 돼요. 그때 병사들이 계속 스물스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물스물할까 했는데,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병사들을 꼭 6개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뭐 소금을 주고, 한 군은 고기를 주고, 한 군은 뭐 충분하게 뭐를 주고, 한 군은 감귤류를 줬어요. 그랬더니 감귤류를 줬던 병사들이 바로 하루 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감귤류에 어떤 특정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알게 돼서, 영국 해군이 승선할 때마다 충분하게 감귤류, 채소류를 이 병사들한테 줬습니다. 그 이후로 해군들이 괴혈병이 없어지면서 영국은 지지 않는 나라, 전성 시기를 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영국 해군에 불렸던 별명이 뭐냐? 라인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보면은 배에 승선할 때 충분하게 과일과 채소를 놓게 되어 있는데요. 요새 뭐 옛날에 이제 프로라든지 요새 이제 해군 함정에도 보니까 비타민C라든지 영양제 하나로 요새는 대부분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의 주축돌, 결국은 시발점이 됐던 건 바로 이 제임스 린드 사건, 이 제임스 린드 해군 군의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장기별로 비타민C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얘네들이 이제 소모가 돼요. 그럼 소모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신입니다. 그거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에 활력을 해주는 호르몬들, 코티졸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들이 다 부신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걔네들 생성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에스키모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비타민C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만약에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일과 채소가 없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분들은 먼저 사냥을 할 때 부신을 꺼내 먹어요. 그 부신에 바로 이 비타민C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알게 돼갖고 사냥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부신. 부신은 우리 몸의 신장에는 강낭콩 모양 조그만 거지만 거기에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에스키모인을 포함한 추운 지방 사람들이 첫째 번째 먹는 게 바로 그런 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를 포함한 이제 몇 가지 질병들을 보게 되면은, 당뇨는 인슐린 생성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게 되는데요. 인슐린 생성이 왜 잘 안 되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C 농도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췌장에 이 부신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C 농도가 충분해서 결국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 췌장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뭐 선천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성인 당뇨 환자들이 오는 경우들은 비타민C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서 췌장 조직에서 인슐린 분비를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실 암을 제외한 가장 많은 사망 원인, 그리고 합병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이 오는 이유는 바로 혈관 내에 있는 플러그,
아스로마라고 하는 플러그들이 이제 오는데 우리가 보통 동맥경화증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떡이 이제 생기고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이 심장 혈관 관상동맥을 막으면은 심장마비가 오고 뇌혈관을 막으면은 이제 뇌졸중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소듐 아스코베이트라는 거를 비타민C를 주게 되게 되면은 이 피떡, 혈전, 그 플러그는 뭘로 되어 있냐면 칼슘하고 그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형성이 돼 있어. 얘네는 용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혈관벽에 딱 녹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비타민C를 만나게 되면은 이 칼슘, 비타민C가 칼슘을 잡아요. 그리고 소듐하고 포스포리피드, 그 인지질하고 결합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얘네들은 용해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C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 경동맥을 검사했을 때 이런 혈전 생겨이라든지 동맥경화증 발생률이 낮아진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동맥경화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라는 거는 뭐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서 이제 생기는데 그 초기 감기 증상은 콧물과 목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 수시로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은 감기 증상이 호전되는데 어느 정도 먹는 게 좋냐? 8g 이상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감기가 심하게 걸리게 되면은 저도 이제 보통 최소 10g에서 많게는 30g까지도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 처방은 그 감기약도 있지만은 비타민C하고 타이레놀만 먹어도 많은 감기 질환들이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탐식세포 내에 세균수를 보게 되면은 비타민C 농도가 높을수록 탐식세포 내 세균수가 증가하는 걸 보여줍니다. 즉 비타민C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뮤테이션 변이가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분해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뭐 1g이든 2g이든 나눠서 계속 꾸준히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백내장들이 많이 오는데요. 실제 백내장이 오는 이유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백내장 발생들이 이제 그 손상들이, 눈의 손상들이 와서 이제 그 오게 되는데요. 비타민C라든지 항산화제, 비타민C뿐만 아니라 셀레늄 이런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활성산소로부터 인한 이 눈의 손상들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제거, 중금속 자체도 결국은 백내장 환자를 보니까 이제 중금속 농도가 높은데 비타민C가 이런 중금속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상인하고 그 백내장이 있는 환자들에서 눈에 이제 비타민C 농도를 쟀더니 정상인에 비해서 백내장이 있는 사람들이 한 6배, 6분의 1 정도로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백내장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미국에 있는 한 의사, 안과 의사가 했던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백내장이 이제 초기에 온 사람들한테 바로 수술보다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백내장으로 가는 거를 예방해줬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꼭 백내장으로 인해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아직 수술하기 전 땡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타민C를 통해서 이렇게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화를 꼭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헬싱 노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이징이라고 하죠. 건강한 노화로 이제 가는 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럼 건강하게 노화를 가는 건 어떻게 하냐? 정상인에 비해서 노인인 같은 경우는 그 정상인은 환원형 비타민C가 높은 반면 노인은 환원형 비타민C가 적어요. 그리고 산화형 비타민C가 많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환원용 비타민 C인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산소 생성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 C와 이제 다양한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감염 질환이에요. 비타민 C가 왜 감염 질환에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냐면은 1949년 그 미국에 이제 소아마비가 한참 유행할 때 미국의 이제 소아과 의사는 클레너 박사가 고용량의 이제 비타민 C를 경구로 줘서 많은 애들을 이제 그 소아마비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한 학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성의 경우 비타민 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된다 하면은 곧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기적으로 kg당 250에서 400mg의 비타민 C를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비타민 C를 충분히 주게 되면은 소아마비는 96시간 동안 96시간이 완치될 수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누구라도 좀 시도해달라고 간절히 이제 부탁했던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도에 사비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발생률이 확 줄어들지만은 지금도 소아마비 백신으로 인해서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타민 C를 꼭 줘서 영구적인 재발을 막아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연구들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모프 박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타민 C를 그 대상으로 해서 그 한 군은 이제 그 소아마비 환자한테 줬더니 비타민 C 줬던 군들은 대부분 완치가 되고 되지 않았던 군은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제 결과를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백신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비타민 C를 먹어서 영구적인 그 발생을 이제 막아주는 장애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되면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그 사이언스지에 이제 메가비타민 그 메가 용량이라는 말을 196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을 써서 전 국민들한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남게 해줘요. 왜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이분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이에요. 한 번은 노벨 화학상으로 타서 그 화학의 아버지가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인류, 원자폭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이 인류를 파괴한다는 것 때문에 그 평화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이제 샀던 이 2개를 탔던 분인데 이분이 1940년도에 브라이트병이라는 신장병을 알아요. 그때 신장내과 의사가 이분은 식이요법으로 낫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1966년도인가 그때 뉴버그상 때 뉴버그라는 이제 화학상 때 그때 이제 아윈스톤이라는 생화학자가 이분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당신이 그 비타민 C를 알면은 훨씬 더 오래 살 동안인데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 사실은 그 라이너스 폴링은 굉장히 이제 브라이트하고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분인데 건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골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윈스톤의 하나의 편지로 인해서 이분이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비타민 C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실제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헌상 그분 1993년도에 이제 돌아가셔서 93세를 일기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까지 결국은 비타민 C를 하루에 18g씩 먹었다는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비타민 C 메가요법에 대한 이제 맹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비타민 C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의 영향으로 이제 메가비타민 요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RDA, 사실 RDA라는 거 뭐 60ml라고 하는데 RDA라는 건 뭐냐?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이지. 그 ODA,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부족한 용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비타민C는 6시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3번 정도 먹는 게 좋고, 그래서 1회당 500에서 1500mg을 이제 3번 정도 먹는 거를 때 건강을 유지한다고 이제 보통을 하고, 라이너스 폴링 연구에서는 2000mg을 이제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위장 간의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는 용량이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이제 1000mg을 요구했고, 저희 이제 비타민 연구회에서는 6g 정도를, 그러니까 한 번에 6g을 먹는 것보다는 한 번에 2g씩 3번에 먹는 거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메가비타민 요법을 할 때 추천하는 용량은 장 관연 용량, 설사하기 전 용량, 그 용량이 3g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g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량만큼 올려서 먹는 거를 추천하고 있고,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3번, 4번 나눠서 먹는 거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가비타민 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효과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혈중 농도에 대한 건데,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분해해서 먹는 게 혈중 농도를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그 미국 NIH에 있는 레빈 박사가 했던 연구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먹는 게 적은 용량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먹었자 비타민C는 소변으로 다 빠지는데 뭐하러 먹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6시간 지나면 거의 더 많은 용량을 먹든 적은 용량을 먹든 똑같아요. 단 6시간 동안 체내에서 작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는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용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캔사스에 있는 리오단 박사에서 그 클리닉에서 비타민을 공부할 때 리오단 박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본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비타민C에 왜 그렇게 심취했는지 아냐고. 2가지 본인한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건은 뭐냐? 본인이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심하게 독감이 알았어요. 그때 이제 돈이 없는 고학생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2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값싼 치료고 하나는 값비싼 치료라고.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값싼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게 뭐냐? 비타민C를 처방해 줬어요. 이분은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좋아졌어요. 2번째는 뭐냐? 값비싼 치료 뭐냐? 항생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감기를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항생제 처방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환자분들이 즉각적인 처방을 원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은 항생제를 먹어야지 낫는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는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서 자기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비록 비타민C로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고 심한 경우, 폐렴까지 가면 당연히 항생제를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번째 리오단 박사한테 있었던 일은 뭐냐? 인턴 때 본인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비타민C 측정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타민C 농도가 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비타민C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도 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5일 정도 지나면서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 빵이 나오기 이제 며칠 전에, 바로 하루 전에 거미에 물렸다고 합니다. 거미에 물리든 뭐에 이제 그 모기에 물리든 바이러스가 들어도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소모되는 게 바로 비타민C였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는 단계가 되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영양제가 뭐냐? 딱 하나만 얘기하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기에 걸렸거나 내가 모기에 물렸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꼭 먹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NIH에는 마크 레빈이 그럼 경구하고 주사제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경구제를 암만 많이 줘도 혈중 농도를 못 올려요. 그래서 주사제를 썼을 때 좋고요. 즉,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경구제로는 암세포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를 쓰는 이유가 바로 마크 레빈이 2004년에 썼던 이 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의 환자들한테 사용할 건가?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비타민C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떠냐?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최소 5접시에서 9접시 정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 잠재성 계열병이, 즉 비타민C가 부족한 거죠.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암, 면역질환, 알러지,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오고 이때는 치료를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것이니까 먹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은 많이 먹는 사람을 더 추천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그대로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5접시든 9접시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먹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영양제가 필요한 영양제를 먹어야지. 오늘 외래에 어떤 분이 이만큼씩 영양제를 먹는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영양제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단 본인이 모를 때는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나서 본인한테 필요한 영양제 몇 가지만 꼭 먹는 거를 반드시 적절하게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병의 심각도하고 이제 그 관계를 보는데 아스코빅 애시드하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아스코빅 애시드는 환원제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빅은 산화제예요.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은 환원이 14대 1 정도로 훨씬 더 많고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뇌수막염, 파상풍, 폐렴, 장두피푸스 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 0.3, 0.5, 0.4, 0.4인 경우는 이분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비타민C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8, 5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비타민C가 안 들어가도 회복이 되지만은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빨리 주게 되면은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혈 질환으로 인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은 만약 그런 치료제들이 특별하게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는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 D를 먹어서 적절하게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상태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다려서 자연 면역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잠재성 계열병, 우리가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떤 증세들이 올 수 있냐? 첫 번째는 증세가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 피곤, 전신 피로감, 두통증이 생기고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경우 호흡곤란, 이제 오심변비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요. 그러면 식욕 감퇴, 이제 뼈 관절 통증, 이제 뼈의 연화, 창백이 닿는 빈혈, 월경불순, 쉽게 멍이 들고 출혈들 같은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비타민C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적절히 회복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콜라겐이라든지 코티졸 생성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 활성도도 넘치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 관절염, 골절 뿐만 아니라 노화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 감염들이 와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질병이 있건 없건 간에 비타민C는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요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씩 나타났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장결석이 있게 되면은 비타민C는 옥살산이라는 대사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결석들을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비타민C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게 되면 오히려 신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G6PD 효소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비타민C가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혈뇨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주사를 맞다가 혹시라도 혈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G6PD 결핍 검사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G6PD 검사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의 이제 부작용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속쓰림. 이제
일부 환자들은 이제 위염이라든지 위산이 많은 분들은 속쓰림 증세가 있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식사 중간에 이제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비타민C 용량이 많으면은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타민C 용량을 줄여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신장결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먹지 않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C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임상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